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뭐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3.3%로만 신고를 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세무사님들께서 이 지급 명세서라는 걸 국세청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제출했을 때 이 지급 명세서 제출한 3.3 이 분들이 실제로 3.3이 맞아? 라고 소명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그걸 제출을 못하게 되면은 뭐 지급 명세서 가산세도 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용 처리가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4대 보험까지도 연결해서 부과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리스크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명서 날라오면 등골이 오싹해지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심돌이 조승근 세무사님입니다. 네, 저희 지금 영상 2편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앞에 영상에서 3.3 뭐 일용직, 상용직에 대한 구분을 조금 나눠봤어요. 네, 뭐 상용직 같은 경우는 큰 이슈가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용직이랑 3.3에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중에서도 3.3이 수평적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직원들이 뭐 출퇴근, 업무 장소, 뭐 이런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을 근로계약에 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3.3의 경우라도 예,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3.3들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3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 근로계약서처럼 그렇게 작성을 하지 않고요. 어느 기간, 만약에 용역 수행 기간, 뭐 3개월 동안 수행을 한다. 어떤 용역을 하겠다. 딱 여기까지만 명시를 해주고 얼마나 지급한다. 뭐 부가세 포함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조금 비슷한데 지금 계약이라고 말씀하셔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인데 계약직이랑은 또 뭐가 다릅니까? 계약직이랑 뭐가 다르냐? 네, 계약직. 계약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지는 계약 기간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근데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에 명시가 없어요. 아, 명시가 없고. 근로계약서를 보시면은 뭐 7월 1일부터 입사를 했다. 그러면 근로 시작이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근로 종료일이 정규직은 없어요. 아, 없고. 계약직은 너는 우리 회사 긴급한 상황 때문에 1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속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계약직.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이제 인건비의 구분 중에서 이제 기타 소득자 저희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기타 소득자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기타 소득자 같은 경우는 그 용어에도 알 수 있다시피 기타잖아요. 기타. 우리가 일용 근로도 아니고 사업회사 한 3.3 프리랜서도 아니고 그냥 정규직 근로자도 아니고 그거에 속하지 않는데 인건비를 받는 사람을 기타 소득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유튜브 나오잖아요. 출연료 주시나요? 안 드릴 건데. 저는 세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뭐 강연을 나간다든지 이게 제 주 업무 분야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일시우발적으로 간혹 가다가 하는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돈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간헐적. 급여로 받는다. 우리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인건비라는 게 작게는 3개, 크게는 한 2개 정도 구분으로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약간 용어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상용직, 일용직, 3.3 프리랜서 그리고 납부하는 세금은 뭐 원천징수 때는 연말정산하시는 근로소득자 그리고 사업소득자 5월에 그리고 기타 소득자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돼서 저희는 외울 때 2배사 근연기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이자 배당 저희도 그렇게 외우나요? 그래서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도 굉장히 헷갈리기는 한데 뭐 그거는 여기서 할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직원 이제 채용에서 프리랜서 분들이랑 계약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는데 우리 사업주분들이 급여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이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사업자들은 사업주들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주로서 해당 용역 제공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끝이 아니고 또 부수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들이 많나요? 다른 많죠. 세금들이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4대 보험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굶는 거 아니잖아요.
굶는 거 아니죠? 식대를 제공해주는 회사도 있는 거고 네. 아니 급여에 식대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분이 퇴사를 하는 시점이면은 퇴직금이 당연히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그 인원들을 채용할지 안 할지 이 인원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계산하시면서 채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지금 사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전체 9%인데요. 네. 네. 또 국민연금 개정이 또 이제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 네. 오르겠죠? 오를 거라고 이제 네. 생각은 드는데 현재로서는 9%인 거고 그 9%를 절반 딱 쳐가지고 근로자 4.5%, 그다음에 사업주 4.5% 이렇게 내고 있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제 근로자는 3.545%, 사업주도 3.545%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0.9, 0.9 이제 업종별로 나눠지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요율들을 사업주가 내는 요율만 합치다 보면은 거의 10%에 육박해요. 네. 만약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급여에 100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은 10만 원에 일단 4대 보험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더 설명을 해주실 게 임원의 가족들, 네. 사업주의 가족들은 네. 사대보험 신고가 다 안 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예, 그런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임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들 일하시는 가족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임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고용보험이 제외가 되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임원의 가족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전제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고용보험에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고용관계가 아니야. 아, 너희가 고용관계는 아니야? 네, 취지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고용보험을 가입을 시키게 되면은 이 가족이 퇴사를 했을 때 뭐 네. 각종 이제 고용 관련된 이제 네네네 실업급여 같은 실업급여나 것도 나갈 텐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제외시키기 위해서 애초에는 고용보험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고용보험에 신고를 하는 대상도 있어요. 실제로 업무를 하는. 아, 실제로 업무를 하는? 네, 실제 업무도 하고 있고 이 고용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아빠랑 나지만. 네. 그런 거를 서류적으로 딱 입증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고용보험도 가입을 시켜줍니다. 아, 그럼 실업급여도 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 수 있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현장에서는 나도 근무 실질적으로 하는데 나는 4대 보험 중에 2대 보험만 가입돼 있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사업주 분들이 4대 보험을 납부를 하는 거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이유는 네. 우리는 비용 처리라는 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 사업주분들은. 네. 4대 보험을 회사 직원들 거 반을 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뭐 4대 보험료가 50만 원이 나간다고 해도 대표님 입장에서는 50만 원을 100% 온전히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비용 처리 부분을 감안을 하면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감액이 될 수 있는 그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진짜 나가보면은 저는 그 업무를 뭐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4대 보험 때문에 다른 우회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많잖아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금 절세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체감하시는 것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4대 보험료를 지불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우리 피고용인인가요? 그렇죠. 직원. 네. 예, 직원들 입장에서는 3.3 받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보료를 더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납부를 할 수도 있고 네. 예, 지역가입자 건보료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은 회사 반, 나 반 내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내가 온전히 다 내고 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적절하게 나의 그 소득 구간을 정할 수 있는 그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모호하다. 이러면은 서로 그냥 4대 보험 가입하고 안전하게 네.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많은 대표님들을 제가 꼭 공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공단에서 나오셨나요? 대표님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경우도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상용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된 경우에는 세무적인 건 좀 뒤에서 말씀드리더라도 네. 뭐
뭐 고령자를 채용한다든지 청년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비용 처리되는 것도 플러스 그리고 외부적으로 공단에서 지원금 받는 것도 받게 되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인건비가 나가진 않을 거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 근로자, 4대 보험 들어가는 상용직 근로자들은 비용이랄 게 없잖아요. 그 4대 보험 근로자. 그렇죠. 네. 예. 비용이랄 게 없으니까 뭐 비용을 털 수 있는 건 없는데 과표 위에 과세 표준 위에 보니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빼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할 건 하자. 네, 정상적인 게 네. 가장 서로 좋다. 마음 편하다. 서로 마음 네. 편하다.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을 한 4, 5천 계약을 했는데 4대 보험, 뭐 회사 부담분, 직원 식대, 실비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지출이 결국은 대표님 입장에서 꽤 크게 큰 체감을 부담이 느낀다는 되시죠.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가감하면은 그게 아닌데, 예. 근데 계약을 체결할 때 4대 보험이 부과가 안 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을 고용을 할 때 고용을 할 4대 때. 보험 우리가 직원을 뽑는데 그렇죠. 합법적인 4대 보험 부과 안 되도록 그쵸. 없다고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겠죠. 없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일단은 4대 보험 계산, 약식으로 제가 이제 세무사님 준비해 오신 거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소명 자료 공문 나온 거를 하나 갖고 오셨길래 제가 네.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4대 보험 얼마 정도 나가는지. 예.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 4천, 6천, 8천으로 이제 산정을 해왔었는데 되게 약식으로만 이제 요일만 계산한 건데 일단 4천만 원 연봉 받는 근로자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376만 원 정도를 4대 보험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6천은 500만 원, 530만 원, 8천은 72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급여 주는 거 연봉 8천 외로 또 추가적으로 700만 또 나간다. 네. 그러면은 급여 직원 한 명 뽑을 때 연봉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1배는 우리 회사에서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절세할 때는 효과도 있다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명서인가요? 네. 네. 어떤 소명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형식적 일용직 프리랜서주의라고 했는데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뭐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3.3%로만 신고를 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세무사님들께서 이 지급 명세서라는 걸 국세청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제출했을 때, 이 지급 명세서 제출한 3.3 이 분들이 실제로 3.3이 맞아? 라고 소명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 그걸 제출을 못하게 되면은 뭐 지급 명세서 가산세도 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용 처리가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4대 보험까지도 연결해서 부과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리스크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명서 날라오면 등골이 오싹해지죠?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네. 자, 그럼 국세청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공단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과세를 하거나 뭐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상용직 직원을 뽑으면 뽑을수록 부담이 더 커 보이고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상용직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뭐 어떤 세금 혜택이나 뭐 그런 것들을 크게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예, 인건비 신고를 이제 누락하는 경우들도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죠. 절세적인 측면까지. 네. 예, 그래서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활용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세무사님 사무실에서도 뭐 이 공단 쪽 이야기라서 세무사님이 직접 하시는 업무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나 이런 게 조금 나가나요? 네, 기본적인 안내는 이제 저희가 연초마다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회사에다가 이제 돌리고 있어요, 대표님들께. 네. 저희가 직접 챙겨드리진 않지만은 하나하나씩 신청해드리진 않지만은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뭐 직원이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연결돼 있는 노무법인 통해 가지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좀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4대 보험 업무, 이 사무 대행 업무가 저희 세무사들의 고유 업무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세무사들이 업무 범위를 좀 확장시켜 보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 제가 여러 자격사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네. 약간 세무사님들 편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세무사님들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고 방대하다. 그렇죠. 네, 법무도 알아야 되고 네. 세무 당연히 알아야 네. 되고 노무도 알아야 되고 네. 뭐 특허나 뭐 이런 간평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폭넓게 알아야 알아야죠. 되고 예.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희 대표님들 뵈면은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우리 노무사 필요 없고 세무사가 웬만한 거 다 해주고 뭐 사대보험 신고나 이런 것도 알아서 세무사가 다 해주고 그렇죠. 예, 그렇다. 네. 근데 저는 중간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원래 세무사님 업무 아닌데 지금 서비스 받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다들 가장 옆에 있는 나의 조력자 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의 공부 범위가 진짜 좀 수준 높게 자꾸 진화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야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하고 아예 관계없는 생뚱맞은 업무도 일단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네, 할 거다. 아, 그럼 네. 제가 일단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 자, 그럼 요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우리 그 가공인건비들이 현장에서 좀 많죠? 많죠. 많죠. 네. 저희가 속된 말로 표현하는 가라. 네. 네, 네. 그거에 대한 처리들이 현장에서는 좀 문제시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 있을까요? 일단 가공 인건비를 넣는 대표적인 사례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제 가족분들. 가족분들. 네. 우리 대표나 임원의 주주의 가족분들을 인건비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가족분들이 업무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신고만 그렇게 해놓고 추후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그럼 가족이 이랬다는 증거를 갖고 와봐 라고 하면은 우리가 회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표로 지금 뭐 이렇게 화살표도 그려놓고 했는데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표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도 있지만은 이 표는 대략적으로 연말에 대표님들이 우리가 세무사님들께서 이제 가결산을 좀 해드리잖아요. 네. 올해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올 것 같고 내년 세금이 얼마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대표님들이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갖고 온다든지 가공인건비 그러니까 내 지인의 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할 게 놀고 없어 있는데. 놀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름만 넣어가지고 12월 11월 달에 인건비를 뭐 3.3으로 뭐 1,500, 2,000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위험한 케이스인 거고 이걸 만약에 하다 걸렸을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이라든지 이런 페널티들이 되게 가혹하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공인건비를 하시면 안 될 뿐더러 뭐 애초에 이런 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세무사님과 분기 결산 내지 반기 결산을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표현한 가공인건비, 네. 가라인건비, 네. 자료상 네. 이렇게 자료상, 네. 자료상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게 진짜 극단적인 사례는 우리 둘이는 자료를 안 했는데 저 사람과 내가 한 자료 때문에 타고 들어와서 이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죠. 대부분이 그렇게 네. 있죠. 네, 타고 들어와서.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걸릴 확률이 세무사님 현장에서 보실 때 네. 한 10건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톡톡 튀어 나오는 건이 몇 건 정도 있을까요? 확률상. 확률상으로는 네. 그렇게 너무 케바케긴 네, 한데. 케바케긴 한데 그렇게 높은 케이스는 아닌데 네. 일단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법인이나 사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아, 네.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근데 내가 거기서 뭔가 작업이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규모랑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업종이랑은 조금 상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렇죠. 예, 워낙 좀 위험 업종들이라고 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님들 그러시거든요. 우린 작아서 안 나와. 우리까지는 털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살펴볼 거는
직원들을 좀 추가 채용했을 때 네. 사업주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라든지 네. 세제 혜택들이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아마 대표님들이나 사업주분들께서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용 관련된 거 경정 청구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정이 된 명칭이거든요. 상시 근로자를 우리 사업주가 한 명을 더 추가 채용을 했을 때 그 추가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최소 85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 증대 세액 공제인데요. 첫 번째는 상시 근로자가 증가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는 증가하거나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한테 급여를 인상해줬다. 전체 회사 급여가 전체 인상이 됐다. 그리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세액 공제랑 또 경정청구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저는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대표님 기장료는 기장료고요. 조정료는 조정료입니다. 네, 맞죠? 맞죠. 세무사님들 입장에서. 당연하죠. 네. 근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네. 기장료, 기장료고 조정료, 조정료인데 자문료 여기 안에 다 포함돼 있잖아. 그리고 세액 공제 같은 거 당연히 세무사가 해줘야지. 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정 청구라는 게 나온 이 사례 자체도 네. 이제 담당 세무사님들의 영역이지만 요 부분까지는 못 챙길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일부러 안 챙기신 세무사님들도 계시고 했을 텐데 네. 예, 이 영역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보니까 세무사님들이 조정을 하시면서 공제 항목들이 들어가면 네. 별도로 수수료를 받으시는 걸로 저는 또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인데, 네. 예, 일반적으로는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그거는 각 세무법인 그리고 각 세무사님마다 책정하신 요율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달라요? 그리고 그 회사마다 우리가 거래처에 기장을 하거나 조정하는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왜냐하면은 인원이 100명 있는 회사랑 인원이 10명 있는 회사랑 검토는 뭐 공제되는 조특법 항목은 같지만은 검토되는 시간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세액 공제 금액 자체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중치 달리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언급을 해드리냐면 이제 대표님들이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현장 분위기는 경정 청구라는 걸 받지 않고 경정 청구랑은 다른 세무사님한테 그 경정 청구를 받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 담당 세무사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담당 세무사가 하게 되면은 적절한 보수가 책정이 돼서 가면 그거는 매년 오히려 대표님들한테 득이 돼서 돌아가는 그 공제액이 될 테니까 네. 적극적으로 세무사님들이랑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세금 신고 시기에 그 상담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막 네. 이게 막 근질근질했는데. 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그 촬영들이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이 남아져 있어요. 지금 세무법인 해안 쪽 세무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돌아가면서 본인들 주특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실 거고 초기에는 좀 초급 과정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심화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클래스를 별도로 열어서 뭐 저희가 그 초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영상으로서 만나 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있다고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 요거 다음에 한 편 더 있는데 그건 컨설팅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영상까지도 한번 이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 또는 해안 분당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